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2 딸아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완벽주의자보다 경험주의자가 나은 이유. 김대리는 오늘도 모니터에 깜빡이는 커서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팀장이 신제품 마케팅 플랜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벌써 나흘이 지났건만 진전은 없고 내일이 회의인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떠오를 기미도 안 보인다. 어쩌지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마우스를 쥔 손은 땀으로 축축하지만 정작 화면 속 화살표는 화제의 검색어를 클릭하고 있다. 김대리와 똑같은 업무를 지시받은 정대리는 열심히 PPT 자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김대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덜렁대는 성격 탓에 꼼꼼하지 못한 정대리는 매번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팀장님께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저렇게 하느냐 안 하고 말지. 그는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보고서가 아니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김대리는 결국 다음날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10분 전에야 겨우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실 이번 과제는 마케팅 플랜을 세우기 위한 1차 자료조사의 의미가 컸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완벽한 보고서를 고집하다가 결국엔 시간을 들여 해야 하는 초보적인 시장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대리는 회의 자리에서 그동안 뭐 했기에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냈느냐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절대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심리학 용어 중에 병적 꾸물거림이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 번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는 대신 책상 정리를 하거나 마감이 코앞인데도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망설임은 선택이나 과제를 앞두고 두려움과 부담감이 클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행동에 속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이들은 남들 눈엔 게으른 사람으로 비치기 십상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해야 할 것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그들은 완벽주의자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흠을 용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넘쳐나지만 정작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주어진 과제를 실체보다 더 부풀려 과장되게 만든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것은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과제가 주어지면 자꾸만 딴짓을 하거나 꾸물거리거나 잠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잘하려는 욕심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끊임없이 자신을 쪼아대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게 문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탈 벤 샤하르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는 삶의 여행을 직선도로로 생각하고 오직 결과에만 초점을 둔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른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실패로 간주한다.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 무작정 일을 미루는데 그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든다.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하면 남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또 완벽한 결과를 위해 준비만을 반복하다 결국 시작도 못해본 채 제 풀에 지쳐버리고 만다. 설령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성공의 기쁨을 즐길 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 완벽주의자들은 불행하다. 그래서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완벽주의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는 사망 위험률이 보통 사람에 비해 5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한 작품을 내려다가 졸작을 내는 역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실수나 결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아온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개 성취지향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완벽하게 무언가를 수행했을 때만 사랑과 인정을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잘못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려면 완벽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믿음을 키우게 된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압박한다. 결국 완벽주의자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항상 루저로 남겨진다. 실패를 수도 없이 많이 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나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있을까? 아이가 두 발로 걷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말을 제대로 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옹알이에 드듯이 수많은 실패와 헛수고가 쌓여 성공의 경험을 가져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로 꼽히는 베이브 루스는 30년 동안의 야구 선수 생활 동안 홈런을 714개나 쳤지만 동시에 삼진아웃 최다 기록 보유자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최고의 농구 선수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도 통산 9,000번 이상 실투를 했고 300회에 가까운 경기에서 패배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했는데 누군가 그에게 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10,000번의 실패를 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이가 성공했을 때 그가 유난히 똑똑하거나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성공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찾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들은 기꺼이 실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종종 실패를 겪지만 이 과정에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얻는다. 두려움만 하던 실패를 막상 해보니 그것이 생각보다 별게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에서는 8번째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16개 봉우리의 정상에 오른 어몽길 대장도 목숨을 건 38번의 등정 가운데 20번을 성공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두려움을 이겨내서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20번의 등정만을 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경험한 수많은 실패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록을 세운 어몽길만을 봅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함께 산을 오르다가 숨져간 동료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 고봉과 싸우는 나를 보지만 나는 나 자신의 싸움을 봅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진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이든 해보라.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 문제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 시도해보라.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 문제다. 어느 미대 수업에서는 100개의 시안을 한 번에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준다고 한다. 뛰어난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든 100개 그리고 그리면 그 중에 뛰어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미완성을 견디는 것도 습관이다. 그리고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면 정교하게 다듬는 일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무거운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에는 누구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인데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들은 과제를 커다란 한 덩어리로 파악해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 그에 압도당하고 만다.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8조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자 한 판으로 바라보고 저 큰 걸 다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임하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문제집 한 권을 풀어야 할 때 일단 홀수 쪽만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도 쉽게 과제에 접근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조각으로 분할해서 첫 조각부터 시작하면 된다. 작은 목표를 이룬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중견 화가가 있다. 그는 아무리 지친 날이라도 캔버스에 점 하나라도 찍고서야 하루를 마감한다. 대작도 차근차근 찍은 점들이 모여 탄생하는 거라며 그는 자기가 쉼없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했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라는 작품을 이룬다. 그 인생의 그림에는 기쁨, 성공, 희망의 색깔뿐만 아니라 고통, 실패, 좌절의 색채도 가득하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모든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 한 폭의 작품이 된다. 따라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는 없겠지만 대신 성공도 없다. 그리고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뭐든 시도해보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라도 인생이라는 그림에 다양한 색깔을 칠해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33년 동안 일하며 배운 것들. 네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어가는구나.
고백하건대 나는 네가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직장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성공하겠다고 이를 악물어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너는 늘 욕심 같은 것은 없다고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즐기며 살고 싶다고 말했었으니까. 하지만 정말 사람 일은 모르나 보다. 기대했던 승진에서 밀려서 엄청 실망했다고 했을 때 고비가 오나 싶었는데 오히려 너는 그걸 계기로 확실히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지. 그런데 원래 3년 차가 고민이 많을 때란다. 3년 차가 되면 일이 손에 익어 반복되는 업무가 많아지고 후배와 선배 사이에 끼어 이리저리 치이면서 이 길이 내 길인가 하는 정체성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질 뿐 아니라 아예 퇴사하고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나도 어느덧 일을 한 지 34년이 되었더구나. 그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있었고 하고 싶지 않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 쉬고 싶은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너는 그런 나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아직 내 나이가 정년이 안 되었으니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선배로서 너에게 해주고픈 이야기는 몇 가지 있구나. 1. 일단 견뎌라. 예전에 명문대 남학생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병역 특례로 한 산업체에서 근무했는데 윗사람들이 말끝마다 욕을 한다고 했다. 살면서 욕먹을 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잘한다는 칭찬만 듣던 그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지옥 같았다. 욕설을 참아가며 일을 하려니 죽을 맛이었지. 그는 병역 특례로 간 회사만 아니었으면 바로 그만두었을 거라고 했다. 그런데 3년간 근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해서 막상 다른 회사에 취직하고 보니 별의별 상사가 다 있었다. 그런데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는 별로 힘든 줄 몰랐다. 말끝마다 욕설을 한 예전 상사 덕분에 이런 상사는 이렇게 대하고 저런 상사는 저렇게 대하는 요령을 나름대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견뎠던 3년의 세월이 그렇게 약이 되어 돌아온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나와 안 맞는 상사나 동료는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지금 있는 직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안 맞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고민이라면 나는 일단 견디라고 말하고 싶다. 죽어라 견디다 보면 알게 된다. 정말 그 사람과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나의 태도를 고쳐야 하는 건지 말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장을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드러난다. 물론 견디라는 말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일과 자신을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천직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을까? 만약 누군가 천직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남보다 눈이 밝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태껏 지루한 시간을 잘 견뎌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누구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또 내가 하는 일은 지겨운 반복이지만 남이 하는 일은 다 재미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려면 어느 수준 이상의 궤도에 올라서야 한다. 마치 악기를 배울 때 기초 단계가 힘들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유자재로 악기를 다룰 수 있어서 연주를 즐길 수 있듯이 말이다. 이처럼 기본기를 닦는 과정을 레디니스라고 한다. 레디니스란 학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준비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종종 이 과정을 생략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재료 손질이 되어야 요리를 할 수 있고 연수를 받아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일을 계획할 때도 이 과정을 중요한 위치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지루한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일의 재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감과 희열을 줄 만한 것은 아니다. 원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쓸데없는 서류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끝없이 반복되는 관리 업무도 많다. 그런 입장에 놓이면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그저 실가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자진해서 원하는 일을 늘려야 한다.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럴 때는 툴툴거리며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치우는 편이 훨씬 빨리 끝나고 기분도 좋다. 2.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얼마 전에 너와 통화할 때 네가 그랬지.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내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일하는 곳은 업무 시간의 구분이 분명하고 미리 정하지 않은 저녁 술자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네 친구는 그렇지 않다며 힘들다고 했다지. 일이 많아 야근은 기본이고 윗사람들의 권위주의도 심하고 예기치 않게 술자리에 끌려갈 때도 많다면서 네 말처럼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위아래로 치이는 한국의 대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 환자가 그런 경우였는데 그녀는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32살의 원형 탈모증을 겪고 있었다. 머리 중간에 하얗게 비어있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내가 더 속상할 지경이었다. 내가 그녀한테 준 조언은 딱 한 가지였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항수와 변수부터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외부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항수의 부분이다.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난 뒤 내가 바꿀 수 있는 변수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변수를 쪼개고 쪼개서 할 수 있는 만큼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스트레스에 짓눌려 압도당하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를 한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실체보다 더 크고 과대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어 그중 전략적으로 우선 한 조각만 떼어 처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그리 심하지 않을 수 있다. 스트레스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한 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다. 오전에 일이 터졌는데도 오후에 더 큰 일이 터지는 날처럼 말이다. 이런 날은 아무리 평정심을 되찾으려 해도 쉽지가 않다. 스트레스를 쪼갤 생각은커녕 스트레스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중환자실을 떠올린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이 365일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아픈 와중에도 강약이 있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다가도 그게 지나가고 나면 한동안은 괜찮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지금 죽을 만큼 아파도 언젠가 고통은 끝난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예전에는 이 말이 참 싫었지만 요즘은 힘들 때면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쁜 일이 연속적으로 터질 때는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은 그처럼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괜히 바꾸려 들면 스트레스만 더 심해질 뿐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항수는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3. 몰입의 즐거움을 익히면 그것이 너를 춤추게 할 것이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후배에게 선배들이 간혹 그런다. 세상에 재미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든 직장인이라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일에 투자한다. 그런데 그 일이 마지못해 하는 것,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괴로울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들은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무료함과 무의미함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한 인간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파괴하고 싶다면 무시무시한 살인자라도 벌벌 떨 만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려라. 전혀 무익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적어도 삶의 목표가 9시에 출근해서 별일 없이 9시에 무조건 퇴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하려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동감은 그 자체가 엄청난 삶의 의미와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푹 빠졌던 경험을 떠올려보라. 그때는 주변의 소음도 들리지 않고 1시간이 1분처럼 흘러간다. 번지점프대 위에 서서 뛰어내리기 직전 오로지 뛰는 행위 자체에만 몰두하듯 모든 감정과 목표와 사고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이를 몰입의 상태라고 한다. 비록 몰입 상태에서는 행복조차 느낄 겨를이 없지만 지나고 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보람이 찾아온다. 단조로운 일상에 강렬한 체험을 선물하며 몸은 피곤할지언정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몰입은 과제와 실력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때 찾아온다. 실력에 비해 과제가 아주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몰입하기 어렵다. 텔레비전을 볼 때 별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은 과제가 너무 쉬워서다.
반대로 초등학생에게 대학 교재에 나온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제풀에 포기하고 만다. 가장 심도 있는 몰입은 도전을 자극하는 과제에 강력한 동기가 결합했을 때 이루어진다. 요즘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몰입의 가치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촌스럽고 발성도 안 좋고 춤도 못 추던 참가자가 몇 개월 사이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장한다. 좀 더 높은 음을 내기 위해 발성 연습을 하고 자신 있는 춤을 선보이기 위해 발이 붓도록 연습하며 매주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한 덕분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몰입의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몰입은 우리를 배움으로 이끌고 그로 인해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제자 중 하나인 형도 씨는 동료 전공의보다 1시간 전에 출근해서 환자를 살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 모임을 만들어 전공서 초독회를 이끌었다. 즐겁게 그 일에 몰두했던 그는 지금 대성공을 거둔 의사가 되었다. 자기 병원을 차린 후에도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를 탐색하고 연구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치료 방식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 일이 아니라 스스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를 만들어 실천했기에 그는 즐겁게 일에 몰입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밋밋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과정에서 오는 놀이적 즐거움이 쌓여 천직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놀이에 대한 본능이 있다. 놀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 아이들의 놀이 세계에는 재미와 즐거움이 빠지지 않는다. 또한 그 안에 호기심과 자발성이 있으며 창의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놀이를 반복한다. 어른들의 일에도 놀이적 요소가 반영된다면 더 이상 일이 억지로 해야 할 무엇이 아닐 수 있다. 비록 의무로 시작했다고 해도 성취감과 희열을 경험하면 그것이 긍정적 피드백이 되어 일에 자발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몰입은 일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나 또한 힘들었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따지고 보면 몰입의 힘이다. 몰입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다시 도전하는 삶을 지속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 나는 네가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몰입의 즐거움을 익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나게 춤추며 일했으면 좋겠다. 영국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 버나드 쇼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고 억지로 하는 자다라고. 나는 네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